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사회복지 1급 시험 공부하는 게 만만치는 않죠? 우리가 시험 과목으로는 3과목이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8과목을 공부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8과목이 정말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8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필요하냐고요? 네. 제가 오리엔테이션 자료인가요? 이때 언급을 했는데 이 8과목은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으로 이렇게 발탁이 됐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단순히 1급을 따고 못 따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별도로 이러한 과목의 공부는 필요했었다라고 생각하셔서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2가지, 3가지 목적이 이 안에 있다. 1타 2피다, 1타 3피다. 이러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또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또 암기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반드시 기출문제 풀이는 꼭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하냐 합격하지 않냐는 기출문제를 풀어봤냐 풀어보지 않았냐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기출문제 풀이가 상당히 중요한 합격 유무에 상당히 중요한 원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2021년 19회 사회복지 법제론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1번에서 13번까지의 문제를 먼저 접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의에 연속해서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듣기 전에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널리 홍보하기 안 하셨나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또 널리 홍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상으로는 51번이 되겠습니다. 법률과 그 재정연대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책론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언제 시행했느냐에 관심이 좀 더 많다 그러면 법에서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재정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론과 법제론에 약간 차이가 있죠. 정책은 언제 시행되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고, 법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과목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기 1번부터 보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언제 만들어지죠? 1963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험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장애인복지법이 참 애매한데요. 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1년에 만들어집니다. 1981년에. 그러나 이때 만들어진 것은 심신장애자복지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 이후에 1989년이죠. 자, 그러면 1981년으로 체크해야 될까? 89년으로 체크해야 될까? 여기는 장애인복지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989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63년과 89년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언제 만들어지죠? 1970년대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언제 만들어져요? 생활보호법이 1961년에 만들어집니다. 1961년. 그러나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생활보호법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이 막을 내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1999년 언제라 그랬어요?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인 9월 7일. 같이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는 70년, 하나는 90년대, 그러니 1980년대 정답이 될 수가 없네요. 자, 고용보험법 언제 만들어지죠? 1993년에 만들어집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언제 만들어지죠? 1997년에 만들어지죠. 93년과 97년 둘 다 90년대 맞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법 넘어가 볼까요? 국민연금법 언제 만들어지죠? 1973년에 만들어지죠. 1973년에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 오일 쇼크,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국민연금은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하고 무기한 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만들어질 때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복지연금법이었어요. 여기에서는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국민복지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다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언제 만들어지죠? 1986년에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기 이전에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년도로 기억해야 되냐면 1986년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법명이 국민연금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은 언제 만들어지냐? 1981년입니다.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00년과는 무관하죠. 아동복지법입니다. 아동복지법도요. 아동복리법은 1961년에 만들어집니다.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1981년에 아동복리법에서 아동복지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은 1981년이 되는 것이고요. 국민건강보험법도 언제냐? 의료보호법도 언제 만들어지냐면 1963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조합주의에서 통합주의로 가려고 언제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냐면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은 전에 어떤 모체가 되는 법과 또 바뀐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그 법명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연도에 따라서 답이 바뀐 것은 없지만 순서를 정하시오,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모호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체가 되는 법이 아니라 딱 그 법명이 만들어진 연도와 시행 시기, 이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하시면 3번이 되겠죠.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그렇습니다. 성문법은 뭐예요? 성, 이른다, 문자. 문자로 이루어진 것을 성문법이라 그러고, 불문법,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을 불문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문법에는 어떻게 있어요? 관수법이 있었죠. 그리고 판례법, 그리고 조리 등이 있습니다. 너 그게 조리에 맞아? 조리 있게 해야지 라고 할 때 그 조리예요. 그래서 불문법에는 관수법과 판례법과 조리가 있는데, 자, 성문법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성문법에는 최고의 법인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밑에 법이 있고요. 법 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로는 뭐가 있어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법들을 전부 다 나열한 것을 법령이라 그럴 것이고, 법률이라 그럴 것이고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명령이라 그럽니다. 명령. 그죠? 그래서 이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법령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이 명령에서 어떻게 한 것? 위임한 것. 이 명령에서 위임한 사항, 이 명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주권의 권리, 국민의 권리, 주민의 권리를 어떻게 하는 것,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벌칙을 준다, 이러한 것은 법령의 위임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사항 안에서 조례와 규칙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조례와 규칙은 뭐의 위임 안에서 상위법인 법령에 의해서,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 법령에 의해서 조례와 규칙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권이 있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부과하는, 이처럼 국민들의 뭔가, 국민이 아니죠. 이게 자치조례는 그 지역 주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자치 주민들의 어떠한 것을 제한하는, 행동을 제한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상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법률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조례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보죠.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짝지은 것은 관습법 일단 아니라 그랬죠. 판례법 아니라 그랬죠. 판례법 아니야. 조례 아니야. 그러면 정답 나와 있죠. 3번 헌법과 명령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성문법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불문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불문법을 제외하니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방금 전에 성문법을 설명했는데 그거와 연관지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헌법과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은 누가 만드느냐?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죠? 다음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령은 누가 만들어요? 이거는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이 만들어요. 시행규칙은 누가 만드냐?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에서 만든다 그래서 각 부령이라 그럽니다. 각 부령. 그리고 총리가 만들기 장관이 만들기 때문에 장관령이라고도 합니다. 뭐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해서 장관령이라고도 합니다. 조례는 누가 만들죠? 지자체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입니다. 지방의회. 지방의회에서 만들죠. 규칙은 누가 만들어요? 여기 법이 국회에서 만들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듯이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들지만 국회는 지자체 단체장이 만듭니다. 지자체장이라 그럴까요? 지자체장이 만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누가 만들어?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낼 때는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맞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 보면 시군구는 시도 밑이죠. 그러니 시군구의 자치 조례나 규칙은 그보다 하나 위에인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조례안이 지방의회에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며칠 기억하세요?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봐도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54번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계속 반복했으니 바로 문제를 풀어보죠.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뭐다? 헌법이다.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맞습니다.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의 단계의 규범이다. 법률은 뭐예요? 헌법 다음의 규범이다. 맞죠? 세 번째,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 이전의 기출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만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뭐 할 수 있어? 정부에서도, 행정부 앞에 행을 괄로 쳐도 되죠? 정부에서도 제출하여서 국회 의결을 거칠 수가 있다. 제출은 누구도 할 수 있다? 행정부, 즉 정부에서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 각 부의 장이
다라는 명령이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시행령은 누구라 그랬어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다. 그러면 지금 국무총리나 각부 행정 각부 장관의 영은 뭐예요?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 규칙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세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 규칙은 총리령이나 각 부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연결이 잘못됐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쳐서 명령이라고 그랬고 이 명령과 법률을 합쳐서 뭐라 그랬어요? 법령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법을 이해하는데 훨씬 용이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풀어보겠습니다. 사회보장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 자, 모든 국민은 뭐가 될 수 있어? 수급권자라 그랬죠. 수급권자는 뭐예요?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라 그랬고 수급권자는 모든 국민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진다.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수급권자라 그랬죠? 이거는 수급권자에 대한 설명이고 수급권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모든 국민이라 그랬죠? 그러니 맞습니다. 니은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포기라는 것은 내가 받을 권리 있죠. 내가 생계비를 받을 거야. 근데 생계비를 안 받겠어 라고 내가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 근데 전화로 하면 그냥 구두로 하면 상대방이 그냥 처리했다가 나중에 무슨 소리 내가 언제 얘기했어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급권을 받을 권리를 나는 안 하겠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겠어 라고 내 스스로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가난해도 이대로 충분해 라고 포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아니요. 이거는 난 권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받게 되면 그 수급권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렇게 압류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양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아니요. 이때 포기했잖아. 여기에 포기했잖아요. 이 포기한 것은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 포기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나 안 받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안 받으니까 좀 어렵네. 그냥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포기한 것을 취소하는 거죠. 이것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니요. 포기했던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만 옳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설명의 일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 확인해 주시면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풀어보겠습니다. 각 법률의 권리 구제 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있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은 어떤 거예요? 사회보험은 내가 기여했어. 내가 냈어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낸 것에 대한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는데 한 번 신청하고 권리가 안 되니까 나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회보험은 적어도 2심제 두 번의 권리 구제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적어도 2번 이상의 권리 구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 대부분 우리가 시험에 보면 판례라는 것을 그죠? 판례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네. 판례법에서 대부분 판례 사유가 뭐예요? 이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내가 권리가 있는데 안 주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 이의 신청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례법 보세요. 대부분 사회보험에 관한 것이 판례법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사회보험은 적어도 2심판 이상의 권리구제를 설정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맞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심사 청구하고 여기에 의의가 있으면 재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심사 청구이다.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어? 말이 돼? 아니야. 사회보험은 적어도 2개 이상이라 그랬어. 심사 청구이다. 틀린 것이고요. 자, 세 번째, 고용보험에서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신청이다. 지금 장난해? 이거 사회보험인데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이심판 제2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심판 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사회보험 아닌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요. 심사 청구, 이의신청 아니고 여기 보면 그냥 심사 청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심사 청구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 기초연금도 공공부조죠. 그죠?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 청구라 그랬는데 뭘로 되어 있어요?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나머지 게 구분되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령을 찾아서 권리구제 절차를 한 페이지에다가 간단하게 요약하시면 되겠죠. 우리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권리구제 절차를 여러분들이 그래봐야 10개잖아요. 적어서 암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하시면 1번이 정답이고요. 자, 57번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맞죠.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게 맞고요. 자,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기 보면 사회보험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기억하세요. 국가와 지자체 아니에요. 사회보험은 누구의 책임이다? 국가의 책임이다. 공공부조부예요. 공공부조는 누구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기억하세요. 공공부조는 누구다? 국가와 지자체.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국가의 책임하에 이러면 틀린 거예요.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 최저생활까지 맞습니다. 적정생활 아니에요. 최저생활.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평생 사회안전망이요. 2012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평생 사회보장 기본법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평생 사회안전망이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평생 사회안전망 2012년에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2가지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생애주기. 평생이라는 단어에서 생애주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회안전망. 평생 생애주기에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다 라고 들어가시면 맞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 사회안전망은 뭐야? 생애 주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D까지 맞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전부 다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정답 확인해 주시고 8번 풀어보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일명 사회보장급여법이죠. 이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뭐가? 협의체가 여기로 포함되어지고, 협의체가 포함되니까 뭐예요? 지역사회 보장계획. 지역사회 보장계획도 이쪽으로 넘어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이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것.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럼 교수님 이 법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법은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2014년 이후에 2014년 12월에 제정이 되고 2015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자,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됐다. 틀렸어요. 언제? 2014년에 제정되고 2015년 7월 1일 날 시행됐습니다. 옳은 것이니까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2번.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니요,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고 받지 않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이거 받음으로 인해서 국가가 알지 못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러분들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게 좋겠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게 좋겠어요? 물론 내 삶이 가난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도 될 수 있고 기초연금 대상자 당연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수급권자에서 탈락되거나 수급권자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르신은 지금 기초연금 대상자예요. 기초연금 30만원씩 입금해 드릴게요. 30만원 좋아요. 네네. 이렇게 했다가 그 어르신은 모르지만 원래 그 어르신은 생활보호 대상자, 수급자가 될 수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30만 원을 포기하면 수급자가 돼서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월 30만 원의 이 모든 혜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줬다 뺏는 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아무리 좋은 사회보장 제도다라 그래도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수급자란 사회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수급권자는 수급권을 가진 사람인데 수급자니까 수급자는 받고 있는 사람 맞죠? 받고 있는 사람은 수급자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라 그랬는데 5년마다 하면요 한마디로 내가 몰라서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보면 내가 뭔가를 고지해야 되는데 이게 고지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이런 경우. 근데 5년 하면 그 뱉어내는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5년은 아니고 몇 년마다 3년마다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법에 따른 처분의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 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대부분 90일이에요. 90일. 그래서 이 법에 따른 처분의 이의가 있는 경우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의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의 신청하려고 했더니 내가 태 속에 지금 아기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거동이 불편해요. 그럴 때는 그 거동이 불편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다시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59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 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는요. 보기를 봤더니 전부 다 옳은 말이에요. 그죠?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 보장, 전부 다 맞는 말이다 보니까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답을 찾는 유일한 힌트는 뭐냐면 이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 이념에 관한 것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영화 도가니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화 도가니 이후에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2012년 1월 26일 날 법이 개정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서 들어가겠죠. 이용자의 권리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선택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을 보면 이런 거죠.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누구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시설의 공공성. 세 번째는 이용자의 인권.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이용자의 인권.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이용자의 선택권. 여기는 선택권, 여기는 신청이라 그럴까요? 신청할 수 있다. 여기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용자의 선택권까지 해서 이 부분이 기본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 이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다 많지만 이 이념, 기본 이념을 언제 만들어졌어? 영화 도가니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 보장이 중요한 기본 이념으로 자리매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해 주시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60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랬는데 이게 반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공공부조 사회보장 기본법에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그대로 가지만 사회서비스로 바뀌었어요. 사회서비스로. 그러면서 이 사회복지가 어디로 가냐면 사회서비스랑 복지, 보건, 문화 이렇게 들어가요. 사회서비스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1번 지분 봅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반대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서비스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물을 원칙으로 한다. 기억하세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물 제공 원칙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1년의 범위 안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자격은 언제? 1년의 범위 내에서 1년까지만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죠. 법인은 누구 사항이라 그랬어? 법인은 시도의 허가 사항이다. 기억하세요. 시설은, 사회복지 시설은 시군구의 신고 사항이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엄연히 틀리죠. 사회복지 법인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시도의 허가 사항이다. 잘못됐죠. 다섯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 기준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최저 기준. 우리나라가 아직 적정 기준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진 않는가 봐요. 그래서 적정 기준 절대 아니고 최저 기준이다라는 것도 지문에 자주 언급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해 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에 해당하는 것.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제2조에 보면 복지 27법이 있거든요. 27법. 이 27법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의 날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 복지 27법 중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있어요. 노인의 날이 10월 1일인데 이거 언제? 이건 노인복지법에 있어요. 노인복지법.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11월 19일인데 이거 어디에 있어? 아동복지법에 있어요. 그리고 어버이날 5월 8일도 어디 있는지 아세요? 노인복지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복지 27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왜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인지 기억하시죠?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국기법이 1999년 9월 7일 날 만들어졌죠. 9월 7일이
국기법이 만들어진 국기법 제정인데 제정일인데 그 제정일을 기념해서 사회복지의 날. 여기에 사회복지 사회의 날 절대 아닙니다. 사회복지의 날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국기법에 의해서 외국인도 특례로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외국인이잖아. 지금 여긴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은 누구랑? 대한민국 국민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해야 돼요. 혼인. 자, 그런 다음에 이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떻게 자녀를 임신하거나 대한민국과 혼인했기 때문에 이 전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녀를 임신하거나 아니면 그 자녀를 어떻게 부양하거나 이렇게 돼요. 더불어서 이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배우자. 외국인 입장에서 배우자란 누구예요? 한국 사람을 얘기하죠. 한국 사람의 누구를?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 직계 존속. 즉 부모를 어떻게 해요? 부양. 자, 여기에서 배우자가 안 들어가면 틀려요. 왜냐하면 외국인 당사자의 직계 존속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과 전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시행령에 있다라는 거죠. 시행령. 자, 그럼 봅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뭐뭐는 뭐예요? 혼인이죠. 혼인인데 누구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겠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에 있거나 본인도 상관없고 배우자가 임신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본인이 임신하거나 배우자가 임신해도 그 자녀는 한국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또 뭐예요? 미성년 자녀를 어떻게 하면 양육하거나 미성년 자녀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자녀를 임신하거나 부양하거나 미성년 자녀는 직계 존속이 아니라 비속이게 됐죠. 비속. 그래서 미성년 자녀 직계 비속을 양육하거나 디귿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비속.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비속 아니죠. 직계 비속은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직계 비속이 아니라 직계 누가 되는 거예요? 존속이 되는 거죠. 직계 존속 하거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아니라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 존속은 부양 아니라도 되네요. 그죠? 그냥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왜? 여기에 직계 비속은 나의 기준으로 해서 밑에 사람을 얘기해요. 즉 자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누가 빠졌어? 직계 존속이 빠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러분들 벌금에 관한 문제는요. 각 법에서 벌금이 나오잖아요. 장애인복지법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도 나오고 이러면 뭘 외워야 돼? 이게 너무 많은데 뭘 외워야 돼? 가장 최고 최고의 벌금을 내거나 이러한 것들 하나 두 개 정도는 위에서 하나 두 개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가장 높은 벌금은 뭐냐 하면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근데 개인정보 유출 중에서도 어떠한 정보를 유출하면 안 돼? 개인의 금융정보 유출이 가장 심합니다. 항상 금융정보, 개인이라는 것은 이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대부분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법상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면 여러분들 개인의 금융정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요거는 1년 1천만 원이고요.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 제공한 금융정보죠. 그러니 얘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도 1년이고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도 1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융정보는 5년인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1년밖에 안 되죠. 종교상 행위는 조금 약하죠. 그래서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나머지를 외우는 거는 어려워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법령에 가장 벌금이 센 것 상위 2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웬만한 것은 그것이 모체가 돼서 답을 찾는데 훨씬 용이해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다 보니 13번까지 모든 풀이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 19회 기출문제, 사회복지법제론 1번에서 13번까지의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쳤고요. 14번부터 25번까지는 다음 영상에 바로 연이어서 업로드 시킬 테니까 여러분들 뒷 영상까지도 봐주시고요.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지 않으셨거나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신 우리 구독자들이 계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뭐죠? 예, 구독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공유하기, 영상 공유하기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